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입니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롯데그룹은 총 3곳의 금융계열사 중 2곳을 매각하면서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로 가동이 중단된 삼다수 제조공장 생산설비 일부가 한 달여 만에 재가동됩니다. 삼다수 측은 고용부 시정 명령에 대한 개선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 점유율 40%가 넘는 삼다수 생산 라인이 일부 재가동되면서 생수 공급난 우려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SK 주식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 제조업체인 중국 왓슨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1위 동박 제조업체의 2대 주주가 된 SK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전기차 관련 부품과 수제 사업을 확대하는 등 관련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 총롬 정석투자의 MC 김리나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난밤에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서 3대 지수 주요 뉴욕 증시들을 모두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도 모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양지수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포착됐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업종별로 보시면 건설주와 운송장비 그리고 중국 관련 화장품들도 힘을 내면서 올라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끝내 넘지 못하면서 2099포인트에서 마무리됐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우리 증시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이 사자세로 돌아졌다는 부분에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분위기가 쭉 이어질 수가 있을지 오늘 저희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도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 공미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감장 시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79%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99.4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경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장에서는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두드러졌습니다. 1952억 원대 매수가 들어갔고요. 반면에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2168억 원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별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1%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43,050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마쳤습니다. 0.14%대 하락하면서 78,000원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700선을 회복했는데요. 0.76%대 상승하면서 700.67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은 500억 원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마감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2.73%대 내렸고요. 81,800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는 신라젠과 CJ ENM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강보합권에서 그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정석투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대표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돼서 제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정석투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황 분석론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나요? 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간단 명료하게 일단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린다 그러면, 코스피는 운송장비 대형주 급등으로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 급반등에 따른 심리적 연동 현상으로 같이 동반 상승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 일봉 차트죠. 근데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플러스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봉 차트 하나만 보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분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게 1분봉이에요. 초반에 시가가 고가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이너스권까지 내려왔었죠. 마이너스권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이까지 이제 충분히 내려왔다가 이제 오전장 중반부터 이제 오후 내내 상승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운송장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운송장비에는 대형주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공통적으로 갔던 게 있었어요.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만도, 뭐 이런 류의 종목들이 가면서 이게 상당히 지수를 견인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시가가 고가고 이제 하락했을 때 흐름 거기까지가 딱 정상이었다고 좀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약간 좀 이런 어떤 그 변수가 발생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 어때요? 거의 똑같죠? 초반에 거의 고점 찍어주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올라갔는데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냥 코스피 연동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안정이 되니까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원래 확실하게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서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일봉이라든가 분봉이 좀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하순에 급락한 이후로 11월에 계속 이렇게 좀 혼재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리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코스피 차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런 분봉의 이제 흐름이 있었고 일봉 차트상으로는 이런 결과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비정상 흐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방송 통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지수의 어떤 정상적인 흐름과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흐름일 때는 그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편승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반대로 비정상적 흐름이 나올 때는 상승할 때는 오히려 매도 기회로, 하락할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라 그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월화는 이거는 일단 완벽한 비정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왜곡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저만의 기준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판단해 볼 때 엄청난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최소 10에서 15포인트 정도 과매수로 끝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미국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오늘 코스피가 장중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죠. 어제 미국 시장이 나름대로 상당히 반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의 초반에 시가가 고가 형태였고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건 뭐냐? 어제 그만큼 왜곡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야지 마이너스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이 반등할 거를 다 감안해서 미리 끌어올려는 그런 왜곡 형태가 나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변수가 발생했죠. 현대차 그룹주하고 자동차주들이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뭐 호재를 따는 것이 아니라 GM에서 뭐 북미 공장하고 해외 공장 이제 폐쇄시키는데 한국의 그 GM 공장도 그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득을 볼 것이다. 뭐 이런 이유로 올라갔는데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능성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들이 어땠었냐? 계속 내려갔어요. 형편없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어쨌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정상적인 흐름이 있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다.
비정상적인 흐름은 지수 조작을 의미하는 왜곡이 있고요. 아니면 호재나 악재가 발생하는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은 확실한 비정상 흐름이에요. 월요일은 왜곡, 화요일은 변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차트만 본다 그러면 내일 수요일도 무조건 탄력을 받아야 이게 정상인데 오늘 이틀 동안 비정상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볼 땐 그래요. 간다고 해도 그렇게 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면 일단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은 사실 어제장과 유사하게 비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요, 이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좋았기 때문에 현대차 하나 꼽아봤고요. 그다음에 KT 화재로 인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호재가 발생한 오파스넷 두 가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두 종목, 현대차 그리고 오파스넷이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오늘장에 6%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현재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오늘 이 관심 종목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략도 짜드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먼저, 현대차부터 제가 전략을 짜드린다 그러면,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 그러니까 내일 당장 던지라 이건 아니고요.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아주 심하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루나 만에 이틀 정도 갖고 있다 던지면 되고, 미부전 지금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가 어떤 호재로 인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계속 내려왔죠? 내려오다가 지난주 후반에 하락 저지가 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느냐? 자, 지수 차트 보겠습니다. 너무 극명하죠? 자, 뭘 설명하느냐? 지수는 10월 30일에 저점 찍고 어쨌든 11월에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10월 30일 저점 찍고 이번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10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빠졌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지수보다 더 약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지수 연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수가 급락해서 저점 찍을 때 같이 찍고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나오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주식이거든요. 근데 현대차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차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저점 찍고 11월에 어쨌든 어렵게 반등 나오려는데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소외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평균도 안 된다는 거죠. 평균. 보통 강한 업종이나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저점을 빨리 찍고 지수가 반등 나올 때 더 세게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평균치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지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평균치에 미달하는 일종의 소외 종목, 소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저점 찍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도모해 보는데 계속 빠져요. 이게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재료라고 해서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 좀 의심스러워요. 약간 좀 제가 볼 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빠져나오기 반등을 만들려고 뭔가 뉴스 생산해내고 이게 좀 작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야 94 얼마든지 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를 중장기 홀딩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홀딩 후 매도라 그랬는데 너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추세를 단기적인 것도 이 정도인데 보시라고 어떻습니까? 처참하죠. 처참해요. 중장기로 볼까요? 보시네요. 이럴 수는 없죠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처참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더 갖고 있다 던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절대로 중장기 홀딩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보자는 관망에다가 설명드렸고요. 현대차 추가 설명한다면 저는 2011년하고 12년에 기아차, 현대차 모두 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11년에도 이때, 12년에도 이때. 물론 현대차는 그 위에 한 번 더 가졌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고맙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맙다고 해요. 왜냐면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를 제가 2011년하고 12년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완전히 다 정리하라 그랬어요. 이 가격 다시 보려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장밋빛 전망이 많으니까 주변에 이제 그 우리 사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홀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 하는데 앞으로 더 고마워할 겁니다. 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좀 더 해드릴게요. 사실 현대차보다도 기아차가 정말 이게 작품이었어요. 이거를 제가 8만 원 넘어갔을 때 강력한 매도 사인했습니다. 2011, 12. 저를 10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근데 그때 뭐라 그랬었냐? 8만 원에서 깨진다. 계속 못 간다. 그리고 2010, 그때가 3년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빠져나오기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끝난다. 그럼 2013년 했던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뭐라 그랬었냐면, 두고 봐라. 3만 원이 깨질 것이다. 분명히 3만 원이 깨진다. 그런데, 그때 경제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하겠지만, 3만 원이 깨지는 거 최소한, 아무리 안 깨져도 3만 원 깨지는데,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3만 원이 바닥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얘기를 이미 5년 전에 했어요. 5년 전,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말씀을 듣고 우리 사주 파르셨던 분들은 아직까지 사지 마세요. 좋은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말 안 듣고 계속 홀딩하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오파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뭐 기가 막힌 그 차트 형태를 보여주죠. 여기서 가격이 뭐 그 당시에 뭐 가격에 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또 흘러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재료가 발생하면서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재료 아니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뭐 KT 화재 때문에 호재라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KT 화재가 있었나요? 아니었거든요. KT 화재는 분명히 토요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장대 양봉 나왔다고 하는 것도 그거하고 무관하다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으로는 끝난 차트입니다. 끝난 차트인데 나름대로 이제 후발 매수세가 빠져나오기 반등을 시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추격 매수를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차트가 너무 위험해요. 네, 위험한 차트예요. 충분히 시세 분출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글쎄요, 뭐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과정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항상 그 적정주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평택촌놈이 기술 특허를 받은 적정주가 서울경제TV 셀플러스 방문하시면 항상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차 그리고 오파스넷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6% 넘게 급등하면서 또 우리 보유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급등은 약간의 억지스러운 반등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홀딩은 약간 위험하고 또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할 시점을 따로 노려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도 현재 오늘장 많이 올랐지만요.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는 부분까지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 시간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본격적으로 2교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인 종목을 하나 골라서 해당 종목에 대한 과거 주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요. 또 기업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장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제목은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2015년에 대세 하락 주장했던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이 시간은 과거 제가 추천했던 사례들 아니면 어떤 특정 기업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뭐 그냥 히스토리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일종의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준비했었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2015년에 상당히 좀 불안하게 봤어요.
왜 불안하게 봤냐면 너무 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어느 정도라 그래야 되는데 너무 가요. 특히 화학주들 중에서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특히 뭐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기업명이 절대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너무 심하게 고평가돼 있다고 봤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한번 검색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2천 종목이 다 나와요. 다 나오면 뜻밖에도 고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억울한 종목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고평가된 업종이 뭐냐?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는 평택촌농이 만든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해서 딱 검색을 해보면 뭐 두세 배 고평가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아주 양호한 겁니다. 10배, 뭐 20배까지 나와요.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기대감이 있다 그래도 너무 괴리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업종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자동차 업종들은 거꾸로 억울해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내려가느냐? 실적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왜 적정 주가를 이제 참고하라 그러냐면 이제 이것도 제가 보너스 팁으로 드릴게요. 적정 주가는 현재 기준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재 기준. 목표 주가는 미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적정 주가는 일종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시제 아시죠? 국어에는 시제가 없어요. 영어에는 시제가 있는데 현재 완료형. 과거부터 쭉 이어져서 딱 현재까지의 가치를 평가한 게 바로 적정 주가입니다. 반대로 목표 주가는 뭐냐? 지금부터 6개월 뒤에 1년 뒤에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재무제표가 어떻게 바뀐다 해서 얘기해 주는 게 목표 주가인데 저는 목표 주가는 발표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 많은 종목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제가 그 실적을 추정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현재형의 이제 적정 주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란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저 종목이 이렇게 고평가됐어? 아니 저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여전히 3배 고평가네? 그런 종목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서울공대 TV 방문하셔서 샘플에서 들어오시면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꼭 확인해 봐달라.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증권사나 경제TV에서 기술특허 받은 유일한 적정주가가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란다. 설명되어 있고 이것도 그래서 제가 기초 설명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예측했냐 이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최고점 찍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2년 후에 2분의 1 토막 난다. 절반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3년 후에 3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다 그랬어요. 2015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5년 기준으로 본다면 2017년, 2018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2015년에 45만 원대가 고점이었는데 2017년에는 23만 원대였습니다.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떨어졌죠. 그리고 2018년에는 14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이것도 역시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를 최소 5년 이상 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모르신 분들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우량주는 다 하락한다 그랬나 봐.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아차 뭐 이런 아모레퍼시픽 탁탁 집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먼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2015년입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딱 올라간 거 보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은 평촌 매니아들한테 그랬어요. 일단 뭘 말씀드렸냐. 여기서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올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뭐 한 5배 이상 올라간 거거든요. 한 1년 반 만에 5배. 근데 너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평가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2017년에 2년 뒤죠.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내려왔고 올해죠. 3분의 1 토막이 드디어 났습니다. 아마 올해 3분의 1 토막 나는 걸 보면서 3년 전에 제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습니다. 2016년도에 주식 선물 매도, 추세 매매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끌고 와도 된다고.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을 작년에 계속 보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작년부터 보셨던 분들. 아모레 퍼시픽은 제가 틈만 나면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틈만 나면. 작년 제가 이 방송을 2017년 4월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 가을, 올해 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틈만 나면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드 보복하고 관계없다. 자, 그러면 근거를 제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 자, 이게 학습이고 공부잖아요. 첫 번째, 평택초등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2018년에 이게 현재 84,000원짜리입니다. 8.4만 원이니까 84,000원대예요. 그런데 2015년에는 5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무려 몇 배가 간 겁니까? 9배가 간 거예요. 이 개별주도 아니고 우량주가 9배 고평가됐다? 이건 무지막지한 고평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딱 어떻게 봤냐면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봤어요. 일단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국의 기술 향상과 기업 보호 측면에서 업종 경쟁력이 낮은 분야라고 저는 봤다는 거죠. 화장품에 대해서. 자, 작년, 그러니까 한 봄 이후부터, 그죠? 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드 보복과 유일하게 관계없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IT에서 반도체죠. 왜 그런지 아시죠? 중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인애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을 해야만 그거 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드 보복 그렇게 심했을 때도 반도체 수입 안 하는 거 보셨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네. 자기네가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의 기술이 못 따라가요, 한국을. 반도체 분야에서. 그리고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을 보호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렇게 한국 욕하면서도 엄청나게 수입하잖아요. 물론 최근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태클 걸어갖고 또 뭐 이렇게 이 벌금 매긴다고 또 쇼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했던 게 뭡니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관광객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객들 못 오게 이제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유통회사들 목졸라 아주 그냥 숨막히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술력이 아니거든요. 유통은 이제 일종의 자본 집약적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뭐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 있고 노동 집약적, 이제 자본 집약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유통회사야 뭐 땅 확보해갖고 좀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면 돼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어떤 건설 분야처럼 뭐 노동 뭐 이런 게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 사업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못 건드렸는데 뭐 관광객도 그랬죠. 그다음에 뭐 유통업 건드렸죠. 근데 왜 제가 이 화장품까지 봤냐?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본 거예요. 첫 번째, 화장품 업종이라고 했을 때 이 기술력이 반도체 분야처럼 중국이 못 따라올 정도의 기술력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얘네들이 뭐 빠르면 1, 2년, 늦으면 3, 4년 뒤에 따라올 수가 있어요. 금방 따라올 수가 있어요. 중국이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치는 사회주의 체제거든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미용 분야 이런 게 발달이 좀 덜 돼서 그렇지 중국이 충분히 전 따라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로켓 발사했죠. 인공위성 띄운다고. 중국은 이미 했어요. 또 그런 분야는 또 우리나라보다 나아요. 반도체 분야 이런 게 지금 딸려서 그런 거지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 화장품 만드는 기술 정도는 금방 따라온다고 본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 바로 북한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트러블이 한국하고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어요. 이미 저는 3년 전에 그걸 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터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이거를 그렇게 조언해드린 거예요. 제가 어제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하나 남겼죠. 하수는 가격을 보고 판단하고요. 고수는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제도 했지만 또 한번 해드릴게요. 10,000원에 잡은 주식이 9,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9,800원까지 왔습니다. 하수는 무조건 내가 매수한 가격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수까지 집착이 있으니까 그거 안 오면 안 던져요. 근데 고수는 어때요? 이게 한계다 싶으면 던져 아니라도 던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자 어떤 종목이 10만 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보자들 하수일수록 한 7만 원 되면 야 30% 빠졌네. 뭐 6만 원 되면 야 40% 빠졌네. 그 가격 보고 들어가요. 아니에요. 더 빠질 것 같으면 고수들은 안 들어가요. 자,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던 종목 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18만 원에서 6만 원 떨어졌을 때 제가 2013년에 바로 서울경제 TV 출연했거든요. 그때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추천하고 모두가 다 들어가고 홀딩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최소한 반토막 이상 난다 그랬어요. 6만 원에서도 만 원이 깼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항공우주, 한전기술 이런 것도 보면 14만 원대에서 7만 원 빠지니까 사람들이 다 광분했단 말이에요. 와 바닥이다. 웬걸 18,000원대까지 불렸어요.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걸 추가로 설명하느냐. 가격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요거까지만 하겠고요. 어쨌든 매주 월화 방송은 상당히 교육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7월 31일 이후에 월화 방송에 대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요. 오늘 4% 넘게 급등하면서 16만 1,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미 2015년대부터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2018년도 지금까지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중국 쪽에서 기술이 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역사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이고요.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건당 100원짜리 유료 문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렇다면 어떤 저희 질문들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580번께서 AT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단가가 22,00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언제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재 보합권에서 마쳤고요. 14,00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분은 일단 학점으로 말하면 F학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고평가되어 있고요. 추격 매수했고요. 그리고 손절도 안 했어요. 아주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분은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한 다음에 평균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쨌든 한번 위아래에서 이제 정리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비중 10%밖에 안 되니까 10% 추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한 20% 추가하면 총 30%가 되잖아요. 그럼 평균가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평균가 딱 찍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나는 평균가 대비 본전 오면은 던지거나 마이너스 20, 35분 던지다 이걸 결정해 놓고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멈추고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어요. 여기서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추격 매수고요. 그 다음에 이 적중주가 3,500원짜리입니다. 거기다 손절도 안 했어요. 중장창 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분이 자체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 배워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라고 하는 주식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바닥 생활 한 20년 됐잖아요. 과거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담을 요청하면 정말 조언을 참고하려고 물어본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달라요. 어떤지 아세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근데 이제 여기저기 찔러봐요. 전문가들한테. 어떤 인간이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해주나. 그래갖고 10명 중에 단 2명만이라도 똑같이 말을 해주면 그래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떤 분야든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그 프로한테 배우는 게 이게 아주 현명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체격 조건도 그렇고 운동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 저도 골프 레슨을 무려 1년 6개월 받았어요. 한 달 정도만 받아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든지 확실하게 배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결정해놓고 자기 합리화시켜줄 전문가를 찾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조언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AT젠에 대해서는 현재 F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가 3247분께서 현재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리온 종목을 주셨네요. 매수가가 102,500원인데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오늘장 종가를 보면요. 현재 11만 4,500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1.72%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번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소 늦은 매수가 때문에 조금만 낮았으면 최소 B는 됐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 불만이 없어요.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그리고 오리온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지수 대바닥이 올 때 중장기 포트에서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 두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은 다행입니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이 나오면 재매수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345분께서요. 이번에는 한송 네오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70원에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요. 물타기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대응 방법을 여쭤보셨습니다. 오늘장은 1,65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 대표님 어떻게 평가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F학점이 되겠고요. 과정과 결과 모두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매도한다면 그냥 다른 걸로 교체 매매하시고요. 본인이 밝히셨던 대로 물타기를 하신 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인들이 왜 실패하느냐. 5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4종목이 평가액이에요. 하나가 평가손이에요. 그러면 평가액을 홀라당 던져요. 그리고 평가손인 거에도 계속 물타기를 해요. 안 들어야 됩니다. 평가 손인 거 약한 거를 정리하고요. 또 평가 이긴 것들 중에서도 이제 서로 우열이 갈리잖아요. 이제 탄력이 좀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잖아요. 탄력이 떨어진 걸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탄력 증권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20년 한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도 정석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 크게 성공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정석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 길게 보면 승리자가 된다는 거죠. 잔수 부리고 재주 부려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크게는 성공 못 하거든요. 작은 성공, 또 일시적인 성공은 하겠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분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학습부터 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카페24라는 종목입니다. 3595분께서 현재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수가를 95,200원에 잡으셨다고 하고, 현재 매수 비중은 30%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하신데요. 오늘장 종가 부분을 보니까요, 10만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저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주 잘하셨고요. 양호한 매수가고 한 C 정도 됩니다. 아주 고평가됐던 거 빼고는 매수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엄청 고평가돼 있어요. 저 3,600원짜리입니다. 충격적이죠. 3,600원. 적정주가 그것밖에 안 돼요. 자, 본전 또는 10% 매도 후에 교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칭찬 받으셔서 다행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뒷번호가요, 5122번인데요.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000원에 대해서 주셨고요. 비중은 2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장 종가 부분 보겠습니다. 5% 넘게 급등했습니다. 2350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매수는 찬성이에요. 잘했어요. 그런데 손절 비실행의 문제고,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에서 매도 후에 감마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은 본인이 먼저 홀딩을 심화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질문했거든요.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얘기에 맞춰주는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거는 위든 아래든 정리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정리에 대한 부분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을 주셨네요. 뒷번호는 9079번이고요. 매수가가 36,950원이라고 하십니다. 비중이 현재 25% 정도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장 종가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58%대 상승했고요. 48,3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도 수익이 크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시황을 무시한 중장기 보유를 했다는 거죠.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고, 이건 시간이 없어도 차트를 봐야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죠. 나름 잘하신 거. 2016년이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제가 올해 2월 초에 대세하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고 대충 따라서 정리했으면 엄청난 이게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수 무시하고 계속 지금 흘러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수익이 더 줄어든 거예요. 그냥 수익이 낮지만 아깝다는 거죠. 제가 2월 초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세 하락. 장 끝났다는 거죠. 근데 KB금융이 개별주입니까? 대형주예요. 지수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 꼭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지수 흐름 잡아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B금융카드 모든 상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고지해드립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2018년도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입니다. 네, 올해 세계 경제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 바로 무역 전쟁인데요. 연말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G20 회담에서 과연 이번에는 무역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미국과 중국 서로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타결이 될 것 같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It could happen.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고한 대로 내년 1월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고, 또 추가로 2,670억 달러어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중국을 더욱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또 다시 한번 표출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중국 측의 요청에 대한 또 답변을 했습니다. 중국이 관세율 부분에 대해서 좀 보류해달라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는 highly unlikely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매우 희박하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계속해서 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 말고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속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 바로 기술주입니다. 특히 애플과 화웨이가 이 무역전쟁의 큰 희생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아이폰과 이 랩탑,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 아이폰 제품에 대해서도 10%의 테리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애플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또 신형 아이폰의 가격을 하락하는 등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 대비한 발언일 뿐 이번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는 않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며칠 남겨두고 있는 시점, 또 앞으로 어떤 발언들이 이어질지, 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오늘 중국 증시 마감 상황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대해서 예상대로 무역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이런 보도 속에서도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Hong Kong stocks edge down on U.S. risk and lackluster China market. 자, 활기가 없는 중국 시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홍콩 증시도 역시 미국발 리스크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지난주에 그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좀 밀렸죠. 그러면서 전날까지 약세가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아주 큰 하락은 있지 않았다.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이번 주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이 하락분을 제한했다는 소식이고요. 상하이 종합지수 0.04% 하락해서 2574.68에 마쳤고요. 또 선전종합지수도 0.44% 오른 1336.68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일주일도 남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다소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홍콩 증시 역시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항생지수 전장 대비 0.17% 하락해서 26,331.96에 마쳤고 또 H지수도 0.06% 낮아진 1,515.30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올해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였죠. 가장 큰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무역 전쟁입니다. 이제 연말을 앞둔 시점인데요. 올해를 어떻게 마감할 수 있을지 더욱더 주목된다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센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해외 이슈를 통해서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또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방향성은 조금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의 합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발언을 했지만 또다시 압박에 대한 이야기도 얹었거든요. 내일장 전망 좀 어떻게 보는지 우리 대표님과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내일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오늘도 상승하면 수요일도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흐름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월요일은 비록 비정상적인 어떤 왜곡에 의해서 올라갔지만 화요일은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그렇다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어떤 변수에 의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더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도 좀 그렇고요. 무조건 더 조정받는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그렇고 일단 내일은 혼조세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나름대로 혼조세고 목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계속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 했던 얘기. 제가 11월 초에 얘기했죠. 11월 초에. 정상적이라면 2100선을 넘어가기가 어렵다. 반드시 비정상적 흐름이 나왔을 때만 넘어간다. 그러면 매번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2100선 넘어갔다 살짝 이제 내려와서 끝났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길게 보면 기회라고 봐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하순에 이제 여기서 일단은 하락 저지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11월 초순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2100선 기준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못 간다. 다만 갔을 때는 여기서 딱딱 우리가 활용하자. 이번에 또 오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대세는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수가 그나마 좀 버티고 있을 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간에서 또 우리 대표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정석투자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제왕 정우영 대표님과의 정석투자 강의는요. 내일도 쭉 이어집니다. 내일 10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